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에이모스 데커는 그들 세 사람의 처참한 죽음을 언제까지고 아득한 푸른 빛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 기억은 푸른 칼날이 되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를 사정없이 찔러댈 것이다. 그는 그 기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랜 잠복 근무는 결국 헛수고로 끝났다. 그는 길바닥으로 돌아가기 전 몇 시간이나마 눈을 붙이려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고 곧 플라스틱으로 외장한 소박한 2층 집 진입로에 들어섰다. 25년이나 된 집이지만 용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빗줄기가 보도를 적셨다. 치수 320짜리 부츠가 땅에 닿는 순간 살짝 미끄러졌다가 마찰력 덕분에 멈췄다. 늦은 시간이라 다들 잠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그는 차 문을 가만히 닫고 부엌으로 이어지는 방충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요했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는 나중에서야 그걸 왜 못 알아챘을까 생각했다. 그날 밤 그에게 닥친 수많은 실패 중 하나였다. 그는 부엌에서 수돗물을 한 잔 따라 쭉 들이켰다. 그러고는 유리잔을 개수대에 넣고 턱을 닫고 옆방으로 향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그 큰 몸뚱이가 완전히 미끄러지면서 바닥을 나뒹굴었다. 헤링본 무늬 마룻바닥은 원래 미끄러워서 전에도 넘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창을 뚫고 환하게 쏟아지는 달빛에 뭔가가 비쳤다. 그는 손을 들어보았다. 색이 변해 있었다. 붉었다. 피. 그의 피는 아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피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찾아보았다. 피의 출처는 옆방이었다. 조니 섹스, 그의 처남. 그 못지않게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거기 누워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얼굴을 조니의 얼굴 쪽에 바짝 댔다. 처남의 목에는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이어지는 자상이 나 있었다. 맥박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건 없을 테니까. 이미 피가 죄다 바닥에 쏟아나온 뒤였다. 그 순간 신고를 했어야 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범죄 현장을 여기저기 밟고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범죄 현장, 앞으로 그의 집은 그렇게 불릴 것이다. 이제 그의 집은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박물관이나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 그의 직업정신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건 한 구뿐이다. 시선을 계단 쪽으로 던진 순간 그는 온몸을 사로잡는 두려움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삶이 이제 막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다. 뱃속에서 그런 느낌이 차올랐다. 그래서 달렸다. 굳어가는 피 웅덩이에 부츠가 부딪히며 무서운 파문이 일었다. 그는 증거를 훼손하고 있었다. 보존해야 할 현장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조니의 피는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계단을 3칸씩 밟고 올라갔다. 숨이 가빴다.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는지 갈비뼈가 무너질 것만 같았다. 정신이 마비된 것 같았다. 하지만 팔다리는 아직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었다. 복도에 올라선 그는 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오른쪽 첫 번째 문으로 돌진했다. 권총을 꺼내지는 않았다. 살인자가 아직 집 안에 남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어깨로 문을 들이받아 열어 젖히고는 사방을 휙휙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그는 문간에서 얼어붙었다. 방 저쪽 끝에서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매트리스 위로 튀어나온 맨발을 비추고 있었다. 눈에 익은 발이었다. 오랜 세월 감싸쥐고 어루만지고 때로는 입을 맞췄던 발.
길고 홀쭉하지만 그래도 앙증맞고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조금 긴 발, 불룩한 혈관과 발바닥에 굳은 살, 붉게 칠한 발톱, 모두 그가 아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발이 지금 매트리스 위로 붉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건 그녀의 나머지 부분이 바닥에 뒹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가 아래를 보았다. 카산드라 데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의 캐시가 바닥에 누워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응시라는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적절한 말이 아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그녀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청바지 무릎이 피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피였다. 그녀의 목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피는 목이 아니라 이마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팔로 그녀의 머리를 받쳐들고 잔뜩 부푼 가슴에 끌어안아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흔들었다.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카락이 물보라처럼 출렁이며 그의 팔 위로 흩어졌다. 이마의 구멍은 이미 검게 변했고 주변 피부는 총알의 열기 때문에 거뭇하게 부풀어 있었다. 구멍은 단 하나뿐이었다. 단 한 발의 총알이 그녀의 생명을 끝장내버린 것이다. 잠든 상태에서 당한 것일까? 아니면 깨어있을 때? 살인자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녀는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을까? 그는 아내를 안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포옹이었다. 데커는 아내를 도로 내려놓고 생기라고는 없는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마 한가운데 돋아난 검은 점, 그것이 아내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문장 맨 끝에 찍힌 마침표가 되었다. 모든 것이라는 문장의 끝에. 그는 일어섰다. 힘이 풀린 다리로 비틀비틀 방을 나와 다른 침실로 갔다. 이번에는 문을 힘주어 열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무얼 발견하게 될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방법을 모를 뿐. 처음에는 칼, 두 번째는 총, 세 번째는 뭘까? 아이는 침실에 없었다. 그렇다면 침실에 딸린 욕실일 것이다. 욕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살인자는 그에게 마지막 희생자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거기에 변기 위에 딸 아이가 앉아 있었다.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변기 물탱크에 목욕 가운 허리띠로 묶여서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발밑은 미끄럽지 않았다. 피는 없었다. 이렇다 할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목에 난 끈 자국이 보였다. 그슬린 것처럼 흉하게 얼룩덜룩했다. 목욕 가운 허리띠를 썼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어느 쪽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어느 쪽이든 고통은 똑같았을 것이다. 교살은 고통스러운 데다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놈은 아이가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동안 느리게 고문하며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몰리는 사흘 뒤에 10살이 될 예정이었다. 생일 파티 준비는 끝나 있었다. 손님들도 초대했고 선물도 사두었고 초콜릿 케이크도 주문해 놓았다. 그는 캐시를 도와주려고 하루를 휴가까지 냈다. 캐시도 직장을 다녔지만 정시 출퇴근은 어림도 없는 남편 때문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두 사람은 그런 그를 놓고 농담을 하곤 했다. 그가 인생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 장을 볼 줄 아나, 청구서를 지불할 줄 아나, 몰리를 병원에 데려다 줄 줄을 아나. 이제 보니 사실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쥐뿔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그는 죽은 아이 앞에서 딸아이가 자라던 자세를 취했다. 양 발바닥이 각각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닿도록 두 다리를 교차시키는 자세. 그는 덩치 큰 남자치고 유연했다. 연꽃 자세. 그 비슷한 말이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쇼크 상태에 빠진 게 분명했다.
딸 아이의 부릅뜬 눈은 그를 향해 있었지만 그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제 엄마처럼 이제 2번 다시는 아빠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데커는 그렇게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아이를 쳐다보았다. 난 끝났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혼자는 못 살아. 그렇게는 못해. 그는 벨트의 권총집에서 소형 권총을 꺼내 한 발을 약실에 장전했다. 그러고는 2 손으로 권총을 부여잡았다. 작지만 멋진 물건이었다. 정확도도 좋고 대인 저지력도 충분했다. 아직 이 총으로 사람을 쏴본 적은 없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었다. 그는 조준기를 통해 총구를 노려보았다. 지금껏 관역에 몇 발이나 쏘아보았을까? 1000발? 10,000발? 어쨌든 오늘 밤만은 빗마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입을 벌려 총구를 삼키고는 총알이 뇌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그래야 빨리 끝날 테니까. 손가락을 방아쇠울에 놓고 몰리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수치심이 솟구쳤다. 그는 권총을 빼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는 아이가 보이지 않도록 눈을 감았다. 검지가 다시 방아쇠울로 서서히 미끄러졌고 곧 방아쇠에 닿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뇌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을 것이다. 그냥 당겨, 에이머스. 남은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잖아. 다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총을 그렇게 들고 있는데 가족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놈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그는 권총을 더 꽉 움켜쥐고 매끄러운 총신이 피부를 파고들 정도로 관자놀이를 세게 짓눌렀다. 핏방울이 솟아나 잿빛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난 몇 분 동안 그의 머리카락은 더 잿빛으로 변했을 게 분명하다. 용기를 짜내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적절한 순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권총을 든 상태로 전화기를 꺼내 911을 누른 뒤 이름과 경찰 배지 번호를 밝힌 다음 간결한 문장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래층에는 조니, 복도 저편에는 캐시, 여기 변기 위에는 몰리. 어떤 조짐도 없이 벼랑간 무시무시한 푸른빛이 모든 것을 둘러쌌다. 시체와 집과 밤을 파란 거품이 사방에 깔렸다. 그는 시선을 천장 쪽으로 올리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와 상실감을 쏟아냈다. 그 빌어먹을 색깔이 또 끼어들었다. 어째서 이 순간에도 불행의 정점에서도 그는 평범해질 수 없는 걸까? 그는 총구를 머리에 댄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죽을 각오가 가족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에이머스 데커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리고 4분 뒤 경찰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2장. 어느 공원의 빨간 벤치. 불안정하고 날카롭던 가을 공기가 서서히 겨울로 흘러들고 있었다. 에이머스 데커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참새 한 마리가 앞을 휙 스치더니 지나가는 자동차를 아슬아슬 피한 다음 위로 솟구쳐 산들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그는 자동차가 사라지기 전에 브랜드, 모델, 등록번호, 그 밖의 특징까지 파악했다. 앞에는 남편과 아내, 뒷좌석 보조의자에 아이 하나, 그 옆에 더 큰 아이, 10살 정도. 뒷범퍼에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우리 아이는 손크레스트 초등학교 우등생. 사이코한테 당신네 똘똘한 애를 잡아가라고 아예 광고를 하지 그래.
근처 정류장에 버스가 섰다. 그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 아까처럼 관찰했다. 승객 14. 아직 한낮인데도 대부분 우울하고 지쳐 보인다. 활기찬 아이 하나가 펄떡거리고 있긴 하다. 그 옆에는 애 엄마가 무릎 위에 두툼한 가방을 얹고 늘어져 있다. 운전수는 신참인지 긴장한 낯빛이 역력하고 운전대 조작에 쩔쩔매고 있다. 앞쪽 모퉁이에서 어찌나 군뱅이처럼 도는지 버스 엔진이 꺼진 것처럼 보인다.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리 높지 않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나이티드 737. 날개가 작은 것으로 보아 나중에 나온 모델이다. 737이라는 숫자 때문에 머릿속에 은색이 번진다. 737이라는 숫자는 아름다운 혼합물이다. 총알처럼 미끈하고 빠른 은색. 7로 시작하는 것은 뭐든 은색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그는 모든 비행기에 7로 시작하는 번호를 붙이는 보잉이 고마웠다. 젊은 남자 둘이 걸어 지나갔다. 관찰, 입력. 한 명은 연장자의 덩치가 큰 대장, 다른 한 명은 놀림거리 역할을 하는 부하. 그는 거리 건너편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 넷을 포착했다. 나이, 계층, 미아 방지를 위한 식별번호, 집단 내 서열, 위계는 이미 6살 이전에 결정된다. 늑대 무리와 똑같다. 다음은 개를 데리고 가는 여자였다. 저먼 셰퍼드. 많이 늙은 개는 아니지만 엉덩이 쪽이 부실하다. 그 견종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성장애로 보인다. 분류 완료. 스마트폰에 대고 짓거리는 남자 하나. 에르멘의 질도 제니아 양복. 미끈한 구두는 구찌. 왼팔에는 25센트 동전만한 보석이 박힌 황금색 팔찌. 슈퍼볼 반지와 비슷하게 생겼다. 오른 손목에는 $4,000짜리 제니스 시계. 프로 운동선수 치고는 몸집이 너무 작고 적합한 체형도 아니다. 그렇다고 마약상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잘 차려입었다. 헤지펀드 매니저나 의학 전문 변호사 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추정된다. 저장 완료. 길 반대편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환자 수송 차량 밖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왼쪽 몸이 마비되었다. 뇌졸중. 간병인은 경미한 척추측만증의 만곡족이다. 에이머스 데커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때로는 추론했고 때로는 짐작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살던 집은 압류되었다. 그동안 캐시와 그의 수입으로 갚아나가던 대출금은 그의 월급만으로는 어림이 없었다. 집을 팔려고 노력해봤지만 피바다가 됐던 집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몇 개월간 아파트를 빌려 지내다가 모텔 방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 다음에는 직업상의 변동이 생기면서 친구네 집 소파로 이사했다. 그러다 냉랭해진 친구의 눈치에 못 이겨 노숙자 보호소를 선택했다. 후원금 고갈로 보호소가 문을 닫자 그의 거처는 공원의 침낭으로 대폭 축소됐다. 침낭이 닳고 닳을 무렵 경찰이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몰아내는 바람에 침낭은 공원 주차장의 박스로 대체됐다. 그의 삶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뚱뚱하고 지저분한 몸, 산발한 머리, 덥수룩한 턱수염, 꼭 원시인 같은 몰골이었다. 그러나 어느 아침 월마트 주차장에서 눈을 떴을 때 캐시와 몰리가 지금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창피해할까 하는 생각이 계시처럼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몸을 씻고 몇 가지 자비를 해서 돈을 모은 뒤 레지던스 여관에 방을 잡고 탐정 일을 시작했다. 들어오는 일은 뭐든 가리지 않았다. 대부분 돈 안 되는 시시한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일은 일이었다. 어차피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다. 무의미한 생존이었다. 그 자신처럼 무의미했다. 지금도 덥수룩한 턱수염과 부스스한 머리, 과체중을 훨씬 넘긴 몸뚱이는 여전했지만 옷차림은 꽤나 단정해졌고 샤워도 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할 때가 드물었지만 종이박스에서 살지도 않았다.
그는 발전이란 언제나 더디게 손톱만큼씩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인생에 내세울 만한 성공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고. 그는 방금 관찰한 거리의 풍경을 몰아내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것은 안구 안쪽에 설치된 영화 스크린처럼 요지부동이었다. 그 풍경은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다. 본 것을 잊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가 보는 모든 것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필요에 의해 불려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툭툭 튀어나오기도 했다. 전자는 유용하지만 후자는 늘 성가시다. 그날 경찰이 도착해 총구를 내리라고 말한 후 그는 내내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 때문에 경찰직을 그만두기 전에는 심리치료도 받았다. 그는 둥글게 둘러앉은 자살 기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에이머스 데커입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는 할 말이 없네요. 그는 눈을 떴다. 15개월, 21일, 12시간, 14분. 그의 머릿속 맨 앞에 붙박이처럼 자리 잡은 시계의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서 시체 3구를 발견한 순간, 그의 가족들이 영영 사라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띠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60초 뒤면 지나온 년, 달에 15분이 추가될 테고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다. 대학 4년 내내 미식축구 선수였고 짧게나마 프로 생활도 한 데다 경찰이 되고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었는데 아내와 처남, 딸의 시체를 발견한 순간부터 몸매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졌다. 지금 그는 20kg,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과체중인 상태였다. 195cm 거구에 부실한 무릎, 불룩 튀어나온 물컹물컹한 배, 살이 축 늘어진 팔과 가슴, 고기가 붙은 뼈다귀 같은 두 다리. 이렇게 내려다보면 긴 다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거기다 머리는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여 지저분한 잿빛이고 턱수염은 크기도 모양도 특이하다. 사방팔방으로 뻗친 고불고불한 수염 가닥은 붙잡을 것을 찾아 헤매는 덩굴손 같다. 그래도 이런 겉모습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어차피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인간 쓰레기들을 잡는 것인 이상 그들과 비슷해 보일수록 잡을 기회는 더 많으니까. 그는 청바지의 곰 삭은 부분을 만지작거리다가 피 얼룩이 남아있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캐시의 피였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내의 피가 묻은 바지는 진작에 태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난 평범하지 않아. 그 사고를 당한 후로 내게 평범이란 없어. 그는 그 충돌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 당시에 그 사건은 연일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고 전국적인 방송국 뉴스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누군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직접 느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 떠들썩한 관심은 그가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는 은밀한 그리고 상당히 어색한 시선으로 청바지를 훑어보았다. 그때보다 살이 너무 쪄버려 배가 허리띠 위로 축 늘어져 있었다. 청바지의 피 얼룩은 세탁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두뇌가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바지는 증거물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증거물이 됐어야 옳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져가지 않았고 그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바지를 계속 입었다. 기억하는 방식치고는 한심했다. 이렇게 끔찍하고 괴상한 방식으로 캐시를 추억하다니. 그는 여전히 괜찮지 않았다. 지낼 곳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괜찮아질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 그는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원래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항상 용의자니까. 오래 의심받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의자 하나, 단서는 하나 없었다. 당시의 이웃들은 조용하고 다정한 노동자 계층 사람들이었다. 이웃끼리는 서로 돕고 살았다. 다들 형편이 비슷했고 누구나 가끔은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난로를 고친다거나 널빤지에 못을 박는다거나 안주인이 아플 때 음식을 대신 해준다거나 통학버스를 타러 가는 아이들을 인솔한다거나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또 신뢰했다. 동네에 괴짜 몇 명은 있었지만 대부분 오토바이나 몰고 다니고 마리화나나 조금 피우는 정도였다. 그는 수사에 착수했다. 잠자코 있으라는 경찰 측의 얘기에도 오로지 수사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단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집 문은 열려 있었고 주민들의 왕래도 잦았다. 누구든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붙어있는 이웃집 사람들은 그날 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세 사람을 죽였을까? 비명소리나 몸싸움 뭐든 있지 않았을까? 총성은? 그날 밤 동네 사람들 단체로 귀가 먹은 것 같았다. 눈도 멀고 말문도 막히고 몇 달이 흘러도 여전히 나오는 건 없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사건 해결과 범인 검거는 요원해졌다. 그는 경찰직을 그만뒀다. 서류나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사건을 조사하거나 동네의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 쓰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윗선은 그만두게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딱히 붙잡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서에서 그는 성가시고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골칫거리였다. 모든 것에 관심을 잃었으니 그럴 수밖에. 그의 관심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계속 그들의 무덤을 찾아갔다. 세 사람은 그가 급히 매입한 작은 땅에 묻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40대 초반의 남녀와 10살 배기 꼬마의 묘자리를 미리 사둘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다가 발길을 끊었다. 더는 그들을 대면할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복수도 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그는 시체를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아니, 그가 오히려 세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확률이 크다. 오랫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다. 몇몇은 이미 출소했고 몇몇은 친구가 꽤 많다. 게다가 사건이 나기 직전에 그는 그 지역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놈들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닥치는 대로 중독자로 만들어 단골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얼굴 한번 쳐다보는 사악한 놈들이었다. 놈들은 그의 집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 건 일도 아니다. 놈들이 그의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재수없게 그 자리에 있던 처남에게 복수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조직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니 체포할 수도 없었다. 재판도 없었다. 판결도 없었다. 처벌도 없었다. 그의 잘못이다. 그의 죄다. 어쩌면 그가 놈들을 가족에게로 인도한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것이다. 주민들이 그를 위해 성금을 모았다. 몇천 달러 정도.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은행 계좌에 남겨두었다. 그 돈을 쓴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러고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다.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는 나무 벤치에 등을 기대고 어깨를 움츠리며 외투를 여미었다. 괜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에겐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왼쪽을 쳐다보고 슬슬 시작해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내내 기다렸던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다. 3장.
그 술집은 데커가 평소 들락거리는 술집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침침하고 서늘하고 퀴퀴하고 빛이 묘하게 부역해 보이는 그런 곳. 언젠가 알았던 혹은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한 곳. 더 정확히는 그만 잊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한 곳. 갑자기 적으로 변해 당구 큐대로 머리통을 내려치기 전까지는 모두가 친구인 곳. 시끄러워지기 전까지는 조용한 곳. 인생이 던져주는 건 뭐든 술로 마셔 없앨 수 있는 곳. 데커는 바 한쪽 거울 앞에 자리를 잡았다. 1달러짜리 생맥주를 한 잔 주문한 뒤 큼직한 두 손으로 맥주잔을 움켜쥐고 거울 속을 관찰했다. 오른쪽 저편 구석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여기까지 쫓아온 남녀다.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그 절반 정도다. 남자는 있는 대로 차려입고 있다. 울 소재의 가느다란 줄무늬 3피스 양복에 파란 점이 찍힌 노란 넥타이. 파란 점들은 수정을 위해 난자에게 달려가는 정자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가슴 포켓에는 멋들어진 손수건까지. 뒤로 빗어넘긴 머리카락 아래에 위치한 주름진 이마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잘 관리된 손가락에는 인상적인 다이아몬드 반지들. 훔친 거 아니면 가짜겠지. 꼭 자기처럼. 신발은 광이 났지만 신발 뒤축은 그 남자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었다. 달아빠진 인간.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잘 보이려고 안달하지만 나와서는 아무래도 좋은 인간. 여자는 크고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빙충이었다. 반반하지만 어리버리한, 어디선가 수천 번은 본 듯한 여자. 3D 안경 없이 3D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여자. 너무 맹목적이고 순정파에다가 맹추라서 알아서 잘 해보라고 내버려두고 떠나고 싶은 여자. 하지만 데커는 그럴 수 없었다. 내버려두기는커녕 그 반대로 하라고 돈을 받고 있으니까. 여자가 걸친 치마와 재킷, 블라우스를 합치면 데커의 자동차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은행이 압류한 뒤로 엄밀히 말해 그의 차는 아니게 됐지만 여자는 대대로 이어져 온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다. 자신의 배경과 특권적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누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덤비는 일 자체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여자가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이었다. 상어와 머저리. 남자는 데커의 머릿속에 더러운 숫자인 6번으로 각인됐다. 여자는 무해하고 따분한 4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만지다가 입술을 쓰다듬고 잔을 부딪혔다. 남자는 위스키 사워, 여자는 핑크 마티니를 마시고 있었다. 데커는 맥주잔을 품고 때를 기다리면서 몰래 그들을 관찰했다. 숫자 말고도 여자는 오렌지색, 남자는 보라색으로 보였다. 보라색은 그가 못마땅해하는 숫자 0과 결부된 색이다. 그래서 데커는 남자를 숫자 2개로 분류했다. 6과 0. 그의 눈에 사람들이 정말로 오렌지색이나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는 특정한 색깔이라는 감각을 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감각을 설명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런 분류 방식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대처했을 따름이다. 두 남녀는 사랑 노름을 계속했다. 손을 잡고 발을 부비고 진하게 서로를 주물럭거리며 재미를 보고 있었다. 여자는 그 이상을 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자는 그럴 마음이 없는 듯했다. 호구는 데리고 놀아야 제맛 아니겠나. 서둘러봐야 일만 그르치지. 제법이었다. 데커가 이제껏 본 놈들 중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쓸만했다. 벌이가 꽤 괜찮을 것 같았다. 남자는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때를 노리는 중이었다. 놓칠 수 없는 대박 사업에 투자금이 필요하다. 게다가 친척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 나도 이러는 거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당신이 내 살 길이다.
거절해도 할 수 없다 등등 대화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여자가 달리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여자의 대답은 뻔했다. 알았어 자기야. 그거 2배, 3배도 가능할 거야. 아빠도 그런 건수는 절대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돈인데 뭐. 우리 아빠 돈. 그로부터 1시간이 흐르고 핑크 마티니 2잔이 더 나오고 나서 여자는 남자를 두고 나갔다. 헤어질 때 여자는 부드럽고 감동적인 키스를 선사했고 남자는 적절하게 응답했다. 하지만 여자가 돌아섰을 때 남자의 얼굴은 돌변했다. 애정이 듬뿍 담긴 표정은 간데없고 승리자의 표정, 잔혹하다고 할 만한 표정이 나타났다. 데커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 데커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좋았고 시시껄렁한 잡담도 싫어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일이다. 먹고 살려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을 시간이 온 것이다. 데커는 맥주잔을 들고 다가가 거대한 손을 남자의 어깨에 얹고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남자를 내리눌러 도로 앉혔다. 그는 남자의 맞은편에 앉은 뒤 남자가 손도 안 댄 위스키 사워를 쳐다보았다. 포식자는 사냥 중에 술을 마시지 않는 법이지. 그는 칭찬의 의미로 맥주잔을 들어 올렸다. 솜씨 좋던데? 진정한 선수를 만나면 참 반가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데커의 추레하고 비호감인 겉모습을 빤히 뜯어보았다. 형씨, 나 아쇼? 남자가 비아냥거렸다. 내가 알만한 사람 같진 않은데. 데커는 한숨을 내쉬었다. 좀 더 독창적인 반응을 기대했건만 너무 식상했다. 물론 댁이 날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나 봐.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마닐라 봉투를 꺼내 건넸다. 남자는 주저하다가 봉투를 집었다. 데커는 맥주를 한 모금 홀짝이고는 말했다. 열어봐. 왜 그래야 하지? 싫으면 열지 마. 애쓸 거 없어. 데커는 봉투를 도로 받으려고 했지만 남자는 획 빼내더니 봉투를 열고 안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사기꾼 헌장 제1조가 뭐냐 뺀질이. 데커가 말했다. 본업 중에 부업을 하지 말라. 이러고도 네가 선수냐? 데커가 손을 뻗어 맨 위 사진을 톡톡 두드렸다. 여자도 네 놈도 벌거벗고 있잖아. 이러는 거 남부에서는 대부분 불법이야. 남자가 경계하는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번 질문 역시 데커를 실망시켰다. 자, 이제 협상을 해볼까? 대리인 자격으로 내 놈한테 5만 달러 제안하지. 대신 넌 이 건에서 손을 떼고 다른 여자를 알아보는 거야. 다른 주에서. 남자는 시익 웃더니 사진들을 도로 쭉 밀어내고는 말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타격을 입는다면 어째서 그 여자한테 이걸 보여주지 않지?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이유가 뭐야? 데커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3번째 실망이었다. 이제 보니 이놈은 고수가 아니었다. 데커는 사진을 모아 봉투에 다시 넣었다. 내 마음을 한번 읽어봐 뺀질이. 이 여자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을지 내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해줘서 고맙군. 그나저나 이 여자는 신앙심이 아주 깊어. 3번째 사진에서 네가 하는 짓이 결정타가 될 거야. 당신 마누라 맞지? 마누라 하나는 잘 뒀더군. 데커는 가려고 일어섰지만 남자가 데커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가만 안 둬. 남자가 말했다. 데커는 남자의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었다. 남자는 숨을 컥 들이키더니 데커를 놓았다. 난 너보다 2배는 크고 몇 배는 더 야비하다고. 내가 하는 일에 반반한 얼굴은 필요 없어. 하지만 내 놈은 필요하지. 내가 면상을 뭉개버린다면 장차 내 현금 흐름은 어찌 될까? 내 말 알아들어? 남자는 하얗게 질려서 손가락을 부여잡고는 말했다. 돈 받을게. 좋아.
나한테 25,000달러 수표가 있어. 5만 달러라며? 애초에 내가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어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네 몫이 반으로 줄어든 거야. 이 개새끼. 데커는 등을 뒤로 기대고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비행기표야. 편도. 최대한 여기서 멀리 떠나. 미국을 벗어나지 말고 3시간 안에 떠나. 그래야만 수표를 바꿀 수 있어. 확인해줄 사람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수표는 어디 있지? 남자가 요구했다. 데커는 또 다른 종이를 한 장 꺼냈다. 우선 여기에 서명해. 남자는 종이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이건 여자가 다시는 내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야. 다시 여기로 기어들어와서 수작을 부린다 해도 어림없다는 뜻이지. 남자는 머리를 굴려 돌아가는 상황과 그 의미를 파악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들이랑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쥐고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여기 서명하지 않으면 여자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결혼했다고 말해서 날 떼놓을 작정이고? 천재 나셨구만. 남자가 비웃었다. 이런 여자는 수십 번도 더 만나봤어. 훨씬 예쁜 여자도. 이 여잔 나랑 자고 싶어해. 난 계속 미뤘지.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내 집엔 소 등심이 있어. 아무리 신탁 자금이 딸려온다 해도 왜 내가 햄버거에 정착하겠나? 이 여잔 아주 반푼이야. 좋은 날에만 예뻐 보여. 아버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막스 씨는 애초에 당신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어. 그 딸은 그렇지 않지만 제니는 예전에도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속은 적이 있었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여자는 아니야. 데커는 제니 막스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녀의 연애사의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뺀질이가 계속 입을 놀리게 자극하려고 한 말이었다. 계속 얘기해. 속내를 드러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여자는 아니라고? 우라질. 그건 내 알 바 아냐. 난 제니 막스보다 더 나은 계집도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이제 그 여자가 징징대는 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군. 반푼이? 징징대는 소리? 정말이야? 대학도 나온 숙녀인데. 데커는 이미 얻을 만큼 얻어냈지만 슬슬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반푼이도 아니야. 아주 등신 중에 등신이지. 됐어. 재미는 그만. 데커는 서명하지 않은 종이를 집어서 사진이 든 봉투 안에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외투 주머니 안에 모두 넣었다. 뭐 하는 거야? 남자가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다. 데커는 대꾸하지 않고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당신이 한 말을 들으면 제니가 아주 좋아하겠어. 데커가 말했다. 그나저나 어떤 햄버거야? 소고기? 유기농? 그냥 등신 중에 등신 햄버거인가? 남자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데커는 녹음기를 치우고 편도 비행기표를 남자에게 내밀었다. 이건 줄게. 꼭 비행기에 타. 안 그랬다간 나보다 훨씬 더 큰 놈을 상대해야 할 거야. 그땐 손가락 부러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남자는 애처롭게 말했다.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요? 데커는 일어섰다. 다시 말해주지. 천재 나셨구만.